한번 이제 스프링클러 설비의 소화 특성에 대해서부터 이제 한번 엿볼게요. 말 그대로 이제 소화 특성 하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파트를 한번 나눠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막연하게 소화 특성 한다고 하면 어떻게 소화 특성을 구분해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감지 특성, 방사 특성 이렇게 한번 나눠볼 수 있는 거고, 뭐 좀 추가적으로 한번 가본다고 하면 또 물방 특성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내가 한번 만들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패턴은 이제 감지 특성과 방사 특성으로 우리가 이제 스프링클러의 소화 특성을 한번 나눠볼 수 있구나 정도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정도로 보고 들어가면 큰 문제가 없는 거죠. 스프링클러의 소화 특성은 기본적으로 이제 감지 특성이라는 게 있고, 감지라는 것은 말 그대로 스프링클러 헤드의 감도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스프링클러 헤드의 감도는 그럼 어떻게 결정지어지는 거냐? 우리가 이제 한번 보면 전도 대류 복사에 의해서 말 그대로 실제적으로 우리가 화재가 일어나게 되면요. 실내에서 화재가 일어나게 되면 화재가 일어나서 기류가 형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실링제 플로우가 이렇게 형성이 될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가 언뜻 보면 그러면 스프링클러가 헤드가 이렇게 달려 있으면 이 올라가는 상승 기류에 맞아가지고 이 헤드가 터지겠구나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그죠? 실제적으로 화재가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 헤드 바로 아래에서 어떻게 화재가 일어나. 그죠? 항상 기류가 위로 올라가서 실링제 플로우가 형성이 될 거고, 그 실링제 플로우의 기류에 맞아서 그 기류의 온도에 의해서 감지기든 헤드든 동작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시면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화재가 이렇게 일어났을 때 가장 우리가 이제 어떤 열 전달의 형태는 전도와 대류와 복사가 있을 텐데, 실제적으로 맨 처음에 화재 초기에는 바닥면에서 어떤 형태로 열이 전달돼요? 맨 처음에는 이제 전도의 형태로 가다가 기류가 형성이 되기 시작하면 대류의 형태로 이제 흘러가는 거죠. 그러다가 일정 부분 대류가 형성이 되고 나면 결국은 어떤 구획실에서의 화재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기류가 이제 상승을 해서 그 위에 온도가 올라간다면 그 상승 기류의 복사 에너지에 의해서 다시 바닥면으로 에너지가 들어올 거고, 결국은 플래시오버의 현상이 일어날 거다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스프링클러가 아니면 또 감지기가 동작하는데 가장 주도적인 영향을 할 수 있는 열전달의 요소는 뭐예요? 대류죠, 대류. 이 대류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소화 시스템이라든지 감지 시스템이 동작할 거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플래시오버 이전까지는 대류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구나라고 인식을 하고 있으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기본적으로 헤드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다면 여기에서 이제 열 전달 형태를 한번 보면 전체적인 이 열에 우리가 이제 스프링클러가 열을 받아서 동작을 하게 될 텐데, 그럼 그 에너지는 우리가 어떻게 계산해 볼 수 있냐라고 보면 전체 스프링클러 헤드에 들어오는 에너지는 맨 처음에 Q는 뭐예요? 대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이 감열체 자체에서 들어오는 이제 전도 에너지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프레임이나 이런 것들을 통한 방열이 또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Q1 플러스 Q2 플러스 Q3인데, Q3는 손실이죠. 그러니까 부호를 마이너스로 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프링클러 헤드가 흡수하는 전체적인 열 용량 Q는, 열 전달량 Q는 Q1 플러스 Q2 플러스 Q3구나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큰 문제 없어요. 그래서 이 정도로 정리를 하실 수 있으면 큰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로 우리가 보면 될 것 같고요. RTI라는 것은 반응시간 지수, 이렇게 부르죠. 기본적으로 조기 반응형이면 50 이하, 그 다음에 특별 반응형이면 50에서 80, 또 표준형은 80에서 350까지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RTI라는 것은 타우트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한번 보시면 되고, 또 타우는 뭐예요? HA분의 MC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이해를 하고 있으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RTI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나중은 아니고 다음 시간에 한번 또 이제 깊이 있게 한번 우리가 연구를 해볼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스프링클러 헤드는 이제 피지컬 링크 방식하고 글라스 벌브 방식하고 이렇게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이제 모양은 그런 정도로 되어 있는 거고, 글라스 벌브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벌브의 직경, 요걸 가지고 조기 반응형이냐 표준형이냐 이런 것들을 좀 나누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열전도 계수 C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조기 반응형이냐 특별 반응형이냐 아니면 이제 표준형이냐에 따라서 이 열전도 열 전달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이 열 전달률이라는 건 뭐예요? 말 그대로 이제 얼마나 이 물질이 얼마나 열을 빠르게 전파시킬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실제적으로 이제 이것은 우리가 이제 전달의 개념에서 보면 그런 건데, 열 용량의 개념에서 보면요. 열 용량의 개념에서 보면 실제적으로 이 열전도 개수가 높으냐, 이제 그 낮으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열용량이 높으냐 낮으냐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수치가 낮으면 낮을수록 그만큼 반응 속도가 빠를 거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조기 반응형이나 이런 것들은 1 이하로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표준형이나 이런 것들은 2 이하로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우리 ISO 기준으로 이제 이렇게 나오기도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것은 우리 스프링클러 헤드의 형식 승인 및 제품 감사 기술 기준에도 이 내용이 있죠. 거기에는 속동형이 아니고 조기 반응형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내용은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RTI 값이 52하면 조기 반응형, 그 다음에 특별 반응형은 50에서 80, 그 다음에 80에서 350이면 여기 표준형. 우리가 이제 형식 승인 기준에도 이 내용이 있는 거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표시 온도도 우리 형식 승인 기준에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건 우리 실제 우리나라 스프링클러 헤드에 적용하는 표시 온도와 설치 장소의 주의 온도니까 이건 반드시 암기가 돼 있어야 돼. 반드시 공식 플러스 해가지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표시 온도는 79도씨 미만짜리도 있고, 이제 주의 온도에 따라서, 그죠? 그 주의 최고 온도에 따라서 말 그대로 39도씨 미만이라는 건 어떤 장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장소죠. 일반적인 거실에다가는 전부 다 이거 쓰겠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표시 온도가 79도씨 미만짜리 써야 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게 몇 도짜리 써요? 68도짜리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장소는 다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고, 최고 주의 온도가 한 35도에서 한 64도씨 이 정도 되는 데가 어디? 보일러실, 주방 이런 데 일시적으로 온도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데들이잖아요. 그런 데들은 어떻게? 79도씨 이상 121도씨 미만짜리 써야 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방이나 아니면 보일러실에 몇 도짜리 써요? 뭐 102도 뭐 이런 거 쓰잖아요. 그게 이제 그 범주 안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헤드를 쓰게 된다라고 보시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최고 주의 온도는 우리가 0.9 TM-27.3도씨, 요거는 암기를 좀 해놓으세요. 공식 자체는. 우리가 이제 뭐 문제를 풀려고 암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은 내가 답안지나 이제 이런 것들을 작성을 할 때 하나의 활용법이에요. 그죠? 어떤 최고 주의 온도나 이제 아니면 표시 온도나 이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할 때 이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좀 접근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그렇잖아요. 채점자가 이제 어떤 그 채점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떤 수식이나 이런 게 들어가 있으면 정량화되어 있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정확하게 수치까지 알고 있구나라고 한번 판단해 볼 수 있죠. 그러면 신뢰성이 조금 더 높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당연히 이제 어떤 서술형으로만 쭉 가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런 관점에서 한번 공식을 좀 암기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감지 특성은 기본적으로 RTIC, 그 다음에 표시 온도 이 세 가지로 그러면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25점짜리로 스프링클러의 소화 특성에 대해서 써보세요라고 하면 감지 특성, 방사 특성 두 가지로 나눴어. 감지 특성에다 뭐 쓸 거야? RTIC, 표시 온도 이 세 가지 쓰면 되는구나 라고 이제 인식을 하고 있으면 우리는 그런 것들은 다 어디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암기 카드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되지. 실제적으로 암기 카드나 이제 이런 것들은 핵심 키워드만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프링클러 소화 특성에서 감지 특성, 방사 특성. 감지 특성에는 RTIC, 표시 온도 이 세 가지.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방사 특성은 뭐요? 진압, 제어. 요 정도만 표현을 해놓으면 되는 거야. 내가 그걸 암기를 하고 있으면 되는 거지. 그것을 답안지에다가 표현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요? 그건 내가 알아서. 그것까지 암기를 하면 한이 없고 끝이 없어지는 거죠.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내가 알아서 하면 되는 거야. 그렇게 이제 인식을 하시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방사 특성은 기본적으로 이제 진압과 제어의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진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얼리 서프레션이죠. 화재 성장 곡선을 기반으로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 보면 말 그대로 진압이라는 건 요거잖아요, 그렇죠? 순간적으로 화살을 꺾어가지고 완전히 초기에 진압을 해버리는 이제 그런 형태로 우리가 진압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인 스프링클러의 어떤 소화 형태는 어떤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어느 정도 제어가 되다가 떨어지는 이런 곡선으로 가죠. 일반적으로. 그럼 이런 것들은 다 뭐라고요? 제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컨트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스프링클러 헤드의 명칭 자체가 이제 ESFR 헤드라는 이런 것들은 얼리 서프레션, 패스트 레스폰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기에 감지해서 조기에 소화하는 그런 특성이 있는 헤드를 우리가 이제 ESFR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진압의 형태의 스프링클러 헤드는 ESFR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나머지 이제 라지드롭까지 우리가 표준형에서 라지드롭까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어형 스프링클러 헤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물이 그러면 방사되게 될 때 이 물방울 특성에 의해서 이제 소화와 이제 진압, 제어가 이제 결정될 건데, 결국 이제 진압 특성과 제어 특성을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다 보면, 그러면 실제적으로 진압이라면, 제어라면 우리가 이제 물의 어떤 형태 중에 어떤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물의 어떤 물의 특성에 대해서 예전에 한번 배웠어요, 그죠? 물의 특성은 어떤 특성이 있어요? 현열에 대한 특성이 있고, 잡열에 대한 특성도 있고, 그 다음에 표면 장력에 대한 특성도 있고, 또 부피의 변화에 대한 특성도 있어요. 그럼 실제적으로 여기서 진압과 제어를 결정짓는데 어떤 특성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현열과 잡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진압 특성이라는 건 말 그대로 물을 쏟아붓는 거죠. 물을 쏟아붓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화가 되기 이전에, 기화 에너지가 들어가기 이전에 표면 냉각으로 해가지고 진압이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현열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거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고, 또 일반적으로 이제 어떤 방사의 패턴이 표준형이나 이제 이런 것들은 뭐예요? 적상주소로 이제 가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말 그대로 이제 물방울의 크기가 그만큼 또 작아지죠. 그렇게 되면 일정 부분 현열과 잡열이 복합작용을 해가지고 제어의 형태로 갈 거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현열과 잡열의 기준에서 진압과 제어를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물방울의 크기 관점에서 똑같이 이제 이제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이제 물방울의 크기의 관점에서 보면 큰 물방울의 경우에는 뭐예요? 현열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거니까 진압의 역할을 해주는 거고, 또 잡열, 이제 물방울의 크기가 작아진다면요, 잡열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는 거니까, 그러면 그것은 제어의 기능이 좀 강화되는 그런 특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물방울의 크기에 따라서도 진압과 제어의 특성을 설명해 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저 같은 경우는 표를 하나 만들어 놨었어요. 이제 큰 물방울 사이즈, 작은 물방울 사이즈, 또 중간 물방울 사이즈 해가지고 현열, 또 현열 플러스 잡열, 그 다음에 잡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진압, 제어 특성 나오고 그러면 무조건 그거 갖다 쓰는 거예요. 아니면 또 어디 갖다 써먹을 수 있어요? 그런 거 하나 만들어 놓으면 어디 갖다 또 써먹을 수 있어요? 스프링클러 왜 못 쓰는 거야?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우리는 하나를 알면 10개를 해결해야 돼. 그래야지 이게 해결이 되지. 이제 껌마이 건으로 해가지고 이제 답이 안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물방울 특성에 대한 표를 하나 만들어 놨어. 그럼 어디 갖다 또 써먹을 수 있어요? 물본문 나오면 써먹을 수 있죠. 미본문 나오면 써먹을 수 있죠. 또 어떤 이제 수기에 대한 진압제어 특성 나오면 무조건 갖다 써먹을 수 있죠. 또 어떤 물의 특성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현열, 잡열, 표면 장력, 부피 변화 그 네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다가 또 갖다 붙여볼 수 있어요? 당연히 붙여볼 수 있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뭔가 하나를 배우면 그것들을 다양하게 써먹을 수 있어야 돼. 여기 이제 교재에서 그 내용을 하나 배웠어. 그러면 거기에서 꼭 그럼 되는 거예요? 아니죠. 말 그대로 이제 물의 소화 특성을 배웠어. 물의 소화 특성. 물의 소화 특성을 현열과 잡열에 대해서 배웠는데 진압 제로에서 그런 것들이 응용이 안 된다 그러면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신념 공부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계속 응용을 할 수 있어야 돼, 본인이. 책이 없어도. 책이 없어도. 자꾸 생각을 해보셔야 돼. 이 심화반이나 이런 데 오시면 자꾸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보셔야 된다고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교재에 있는 것을 단순 암기해가지고 이게 답이 안 나와요. 이 많은 내용을 내가 암기해가지고 이제 쓴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응용이에요, 응용. 내가 하나를 배우면 어디에다 응용할까를 계속 꾸준히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로 이제 자꾸 이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물방울의 특성 관련해가지고는 이제 중력과 부력의 관계에 의해서 이제 설명을 좀 많이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제 중단 속도나 이제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전부 다 어떤 이제 중력과 부력의 관계에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물방울이 이제 스프링클러 헤드를 통해서 튀어나온다면, 스프링클러 헤드를 통해서 물방울이 튀어나오게 되면, 요 물방울에 자중이 있죠, 자중, 그죠? 중력에 의한 자유낙하가 있을 거고, 또 운동에너지가 있을 거고, 또 부력이 있을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 물방울에 작용하는 힘은 어떤 힘이 작용하겠어요? 맨 처음에 스프링클러의 압력에 의해서 튀어나오는 운동에너지가 있겠죠, 그죠? 운동에너지가 있을 거야. 그러면 실제적으로 운동에너지 플러스 자중에 의한 중력 에너지가 또 발생하겠죠, 그죠? 그 두 개의 합산이 뭐예요? 하방으로 내려가려는 힘이죠.
그것을 우리가 이제 제어하는 건 뭐예요? 화세에 의한 부력. 이것이 물방울을 내려오지 못하게 하는 그 힘이 되겠죠. 그러면 그 두 힘의 차에 의해서 물방울이 비산하거나 아니면 화심까지 침투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겠죠. 그러면 말 그대로 물방울의 사이즈가 중요한 거야. 물방울의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운동 에너지도 커질 거고 중력 에너지도 커질 거고 그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부력에 견디는 에너지가 그만큼 커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화심까지 침투하기 위해서는 물방울의 사이즈가 그만큼 커져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로 해가지고 이 뉴턴의 제2법칙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도 한번 해석을 해볼 수 있다. 실제적으로 여기서 이제 진압 제어를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현열과 잡열의 관계 또는 이런 운동에너지의 관계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게 되면 그만큼 어떤 채점자가 봤을 때 좀 신뢰성이 좀 높아지는 그런 특성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우리가 이제 물방울이 화심까지 침투해가지고 이제 진압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물방울의 직경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그 물방울의 직경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수식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느냐 그러면 결국 물방울의 사이즈를 키우기 위한 하나의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어요? 오리피스지, 오리피스. 근본적으로 오리피스예요, 오리피스. 오리피스의 직경이 크면 클수록 물방울 사이즈가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죠. 왜? 나오는 구멍이 그만큼 크면 그만큼 큰 물방울이 형성되는 건 당연한 건 아닌가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물방울이 튀어나오는, 그죠? 에너지도 이제 중요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운동 에너지나 이제 이런 것들은 실제적으로 물이 다이렉트로 쏟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다이렉트로 쏟아지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물이라는 것은 어떻게 형성되는 거냐, 물방울은 어떻게 형성되는 거냐 그러면 오리피스를 통해서 나오죠. 반사판이 있어요. 그러면 반사판을 튀겨서 이렇게 이제 물방울이 형성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압력이 높다고 해가지고 물방울이 커진다 이런 거는 이야기가 안 되는 거죠. 압력이 높을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충돌 에너지가 강해지기 때문에 그만큼 물이 잘게 부서지죠. 그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압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물방울의 직경은 작아질 거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럼 압력이 낮으면 낮을수록 그만큼 물방울의 크기는 커질 거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물방울의 직경을 결정짓는 자는 오리피스의 직경, 그 다음에 방사 압력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오리피스의 직경이 크면 클수록 방사 압력이 작으면 작을수록 물방울의 직경은 커질 거다. 물방울의 직경이 커지면 커질수록 진압소와에 가까워질 거다. 이렇게 한번 인식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공식이나 이런 것들은 반드시 암기를 해놔야 되겠네요. 왜요?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말 그대로 이런 공식이나 이런 것들이 뭐 문제를 풀게 뭐 나오진 않을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어떤 이런 물방울의 특성 관련한 이야기가 나올 때는 이런 공식으로 정량화 시켜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재 진압이라는 것은 결국은 ADD가 RDD보다 클 경우에 우리가 이제 진압이 이 조건이 형성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ADD는 뭐고 RDD는 뭐냐 이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ADD라는 것은 실제 도달하는 어떤 그 이제 단위면적당 도달하는 실제 화심까지 침투하는 물방울의 양이 될 거고, RDD는 뭐가 될 거예요? 요구되는, 그죠? 요구되는 물방울의 양이 될 거예요. 단위면적당 요구되는 물방울의 양. 우리가 이제 뭐 만약에 모르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무조건 A가 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소방에서는 무조건 모르면 A가 커야 되는 거야. A하고 R 이렇게 딱 있으면 A가 무조건 커야 돼. 그러니까 ADD가 당연히 커야 되죠, 그죠? 피난에서는 A셋이 R셋보다 크듯이. 또 이제 뭐 어떤 그 뭐 있었어요? 캐비테이션 관련해가지고는요, NPSH AV가 R보다 커야 됐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무조건 소방에서는 그냥 A가 크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로 한번 보시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화재 제어 관련해서는 이제 진압과 제어의 관점인데 반대죠. 제어는 반대야. 그러면 말 그대로 물방울의 사이즈가 그만큼 작아지면 어떤 컨트롤의 어떤 그 이제 소화의 형태를 띌 거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한번 나타내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수식으로 우리가 한번 그런 것들을 나타내보면 운동 에너지와 또 이제 중력에 대한 에너지,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그거에 반대되는 부력에 대한 에너지가 있을 거예요. 그 상호의 관계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똑같이 이 관계에서 우리가 이제 한번 해석을 해볼 수 있다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제 제어 관점에서는
물방울의 어떤 직경이 그만큼 작을수록 우리가 이제 제어의 형태를 띌 거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여기에서는 이제 물방울의 어떤 전 표면적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실제적으로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 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냐 그러면, 우리가 물방울의 전 표면적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만큼 소화 효과는 커질 거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물방울의 전 표면적이 커지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기본적으로 물방울의 전 표면적이 커지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어요? 물의 양이 그만큼 많으면, 그죠? 물의 양이, 토출량이 그만큼 많으면 당연히 전 표면적은 넓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있어요? 물방울의 직경이죠. 물방울의 직경. 물방울의 직경이 작으면 작을수록 그만큼 표면적은 넓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실제적으로 이제 연료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가연물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표면적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제 이 물방울의 직경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 통나무와 톱밥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통나무의 표면적과 톱밥의 표면적은 어느 놈이 더 커요? 톱밥은 당연히 표면적이 통나무 대비 크죠. 그런 것들처럼 물방울도 물이 한 바퀴씩 있는 것과, 그죠? 그것이 비산되어서 안개처럼 있는 것과 어떤 것이 표면적이 큰 거예요? 당연히 작은 입자로 비산되어 있는 것이 그만큼 표면적이 큰 거죠. 표면적이 크면 클수록 그만큼 소화 효과가 좋아질 거다라고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다. 그러면 이것을 다시 응용을 해서 한번 다른 데로 넘어가 보면요. 스프링클러 이외의 설비로 한번 넘어가 보면, 물방울이 계속 작아지는 것은 스프링클러, 물분무, 미분무 계속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미분무나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게 우리가 이제 그 미분무를 정의하고 있어요? 물방울의 전체 입자의 99%가 400 마이크로메타 이하일 경우에 우리는 그걸 이제 미분무 시스템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물방울의 입자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그만큼 소화 효과가 좋아진다라고 했으니까, 스프링클러보다 미분무나 이제 이런 시스템을 이용하면 훨씬 더 이제 소화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할 수 있는 건가요? 가능한 이야기죠. 가능한 이야기. 그러면 실제적으로 앞으로 이제 그 미분무수나 이런 것들은 또 어떤 장점이 있어요? 미분무수나 이런 것들은 어떤 통전이 안 되는 그런 특성도 있잖아요. 물을 사용하면서도 전기가 통전이 안 된대. 상당히 좋은 시스템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전기화재,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기실에서 어떤 소화기 갖다 놔요? CO2 소화기 갖다 놨죠. 그럼 그걸 대체해가지고 미분무수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제 접근하기가 아직까지는 시스템이 이제 고가인데다가 기술 개발이 아직 좀 어렵죠. 그래서 적용이 좀 어려운 그런 특성은 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물방울 특성에 대해서도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물방울의 사이즈는 뭐와 오리피스의 직경과 그 다음에 방사 압력, 요것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했는데, 어차피 헤드의 형식이 결정되어 있다면, 오리피스의 직경은 뭐예요? 결정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리피스의 직경은 상수의 아니라 변수가 아니에요. 그런데 방사 압력은요? 방사 압력은 우리가 스프링클러 기준으로 0.1에서 1.2메가파스칼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물방울의 사이즈는 방사 압력에 의해서 변화될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게 제가 예전에 요거 이제 만들어 놓은 것은, 제가 예전에 이제 답안지나 이런 것들을 작성을 할 때 항상 요거로 만들어서 저는 활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냥 한번 넣어본 거야. 여기에서 이제 큰 물방울과 중간 물방울, 작은 물방울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는, 큰 물방울 같은 경우는 현열에 의한 냉각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거고요. 작은 물방울 같은 경우는 잠열에 대한 기산 냉각이 주된 역할을 할 거고, 중간 물방울은 그 중간 지점이니까 또 현열과 잠열의 어떤 동반적인 어떤 그 소화 형태를 띌 거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방울의 특성에 따라서도 우리가 진압과 제어로 한번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 거구나 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제 스프링클러의 소화 특성에 대해서 써보세요 그러면 25점짜리 하면 잘 써볼 수 있어요? 잘 쓸 수 있어야 돼. 잘 쓸 수가. 기본적으로 감지 특성과 방사 특성으로 기본적으로 나눠주는 거고, 그 다음에 감지 특성은 뭐 RTI, C, 그 다음에 표시 온도, 그 다음에 방사 특성은요 진압과 제어,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쓰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을 어떻게 본인이 알아서 내가 아는 내용으로 아는 만큼 쓰면 되는 거죠. 표현해주면 되는 거죠. 그죠? 이제 그런 표현법들을 좀 다양하게, 그럴싸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공식이나 그런 것들을 좀 암기를 하시면 좋고,
그런 이론이나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시면 좋죠. 그 다음에 이제 스프링클러의 물리적인 특성 결정의 3요소. 예전에 여기 25점짜리가 한번 시험에 나왔었죠. 25점짜리 이제 여기 맨 처음에 이제 스프링클러의 물리적 특성을 결정짓는 요소가 뭐야? 이제 이러는 거죠, 그죠? 뭐 처음 들어본 얘기니까. 처음 들어보긴 뭘 처음 들어봐. 다 있었던 내용이지, 그죠? 예전에 이제 이게 한번 25점짜리가 한번 나왔었는데, 뭐 이제 요 문제가 나오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누가 이제 그런 거죠, 그죠? 아니 스프링클러의 물리적 특성을 결정짓는 요소가 왜 3요소밖에 없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당연하죠.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3요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RDO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RTI, 오리피스의 직경, 그 다음에 뭐요? 디플렉터.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물방울의 특성을 결정짓는 인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거 외에 또 이제 물방울의 특성을 결정짓는 인자는 찾아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제 가면서 이제 그런 것들 한번 보시죠. 물방울의 스프링클러의 특성을 결정짓는 인자 중에 우리가 이제 반응 시간 지수라고 해서 이제 RTI를 한번 이야기를 해볼 수 있어요. RTI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시험하는 거예요? 요거 이제 풍동시험이죠. 풍동시험. 우리 그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 기준에도 요 풍동시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풍동시험을 하게 되는데, 이 풍동시험에 의해서 우리가 이 RTI 값을 이제 정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 기술 기준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 풍동 내부의 온도와 기류의 속도를 정해놨어. 풍동 내부의 온도와 이제 기류의 속도. 이제 이 풍동 내부에 이제 기류가 계속 순환하면서 스프링클러 헤드를 터뜨리는 거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제 풍동의 온도를 정해놓고 기류의 속도를 정해놨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이제 조기 반응형이면 이게 몇 초 내에 터져야 된다 이렇게 이제 기준을 정해놓고, 표준형이면 몇 초 내에 터져야 된다 이렇게 기준을 정해놓은 거야.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RTI가 50이냐 아니면 뭐 이제 80 이상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결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정도로 이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요런 장치가 있는데, 실제로 요런 풍동시험 장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요 풍동시험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스프링클러 헤드를 여기 부착하게 돼 있죠. 스프링클러 헤드를 이렇게 부착해가지고 이제 뚜껑을 덮고 그 다음에 이제 실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장치가 있다 정도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이것을 내가 이제 그림을 그리겠다 그러면, 풍동이나 이제 이런 것들 만약에 그림에 그리겠다 그러면 간단하게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 뭐 스프링클러 헤드 하나 이렇게 그려놓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기류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 표시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팬 하나 이제 이렇게 표시해주고, 이 정도 표시해주면 되는 거지 않겠어요? 뭐 이거 실사처럼 뭐 디테일하게 어떻게 그려보겠다 뭐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시험하는 거죠. 이런 시험 장치구나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 기술 기준에 나와 있는 그림도 한 이 정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 상수라는 게 있나요? 시간 상수 타우는 우리가 이 교재는 조금 62.8로 되어 있는 63.2로 바꿔주세요. 가열된 공기의 온도 변화치의 이제 63.2%까지의 온도가 헤드 감열체의 온도가 상승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시간 상수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이제 어떤 자연상수, 그죠? 자연상수 2에 대한 이야기랑 마찬가지거든요, 요게. 그러면 요 이제 익스포넨셜 함수, 요 이제 요게 뭐냐라고 하면, 실제적으로 이 익스포넨셜 함수는 정확한 값이 얼마예요? 2.718 이렇게 가는 거죠. 요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냐면 연속의 어떤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자연 상태에서는 어떤 물리적인 현상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일반 어떤 자연 상태에서의 어떤 물리적인 현상은 항상 연속성상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어떤 원자력 쪽에서의 어떤 방사능물질의 반감기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교재에서 배우는 정전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감쇄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전부 다 뭐가 들어가 있어요? 지수함수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이제 자연함수 이게 이제 들어가 있는 거야. 말 그대로, 이렇게 이제 표현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방사율도 어떻게 표현해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자연 상태에서의 어떤 연속성에 대한 이야기야. 연속성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어떤 의미를 가지냐 그러면,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뭔가 내가 이제 100%에 도달한다. 100%가 이 지점이다. 라고 하면,
실제적으로 어떤 자연 상태에서의 연속성이라는 것은 맨 처음에는 빠르게 상승을 하다가요. 이게 100%에 도달할 때쯤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줄어들죠. 그죠? 도달하는 속도 자체가 계속 줄어들게 돼 있어.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도달하는 속도가 줄어들게 돼 있는데, 그럼 이 실제 100%까지 도달하는 시간을 찾아내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중간에서 우리가 이제 변곡점 찾아내는 거야. 말 그대로 시간이 이 100%에 도달하는 어떤 변곡점에 대한 곡선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E는 우리가 마이너스 타우분의 T 이렇게 이제 나타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T와 타우가 같아지는 지점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T와 타우가 같아지는 지점으로 한번 찾아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T와 타우가 같아진다 그러면 2의 마이너스 1승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2의 마이너스 1승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얼마 나와요? (36.8) 나오는 건가요? 요게 나와. 마이너스 해주면 100에서 마이너스 36.8 해주면 얼마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 그죠? 그럼 실제적으로 요거는 0.368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1에서 100%에서 이 변곡점 36.8% 여기 도달하는 데까지를 우리가 이제 시간 상수 타우라고 정해준 거야. 시간과 타우가 같아진 지점. 그러면 이쪽이 시간이고 이쪽이 뭐예요? 온도잖아요, 온도. 그죠? 실제 동작 온도의 63.2%에 도달하는 요 지점을 우리가 시간 상수 타우로 놓겠다. 시간과 타우가 같아지는, 그죠? 상수가 같아지는 요 지점으로 놓겠다라고 해서 시간 상수를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어떤 전류나 이제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이제 아래 직렬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할 때 실제적으로 전류가 몇 프로에 도달하는 시간을 찾아내요? 63.2%에 도달하는 시간을 찾아내게 되죠. 왜? 100%에 도달하는 데까지 시간이 상당히 걸리니까 그것을 일정 부분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야, 말 그대로. 그래서 이제 어떤 자연 상태에서의 모든 현상은 이 익스포넨셜 함수를 가지고 다 이야기를 해볼 수 있다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정전기 같은 경우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정전기에 남은 잔량은 어떻게 표현해요? Q는 잔량 Q는 맨 처음에 Q0 100%에서 얼마? N분의 N0 여기에 마이너스 뭐죠? 타우분의 T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모든 어떤 자연 상태에서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함수들은 전부 다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해볼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문제가 없다. 항상 지수함수적인 감쇄, 지수함수적인 증가 관련해가지고 자연 상태에서는 모든 현상이 이런 식으로 이제 일어나는 거야. 전번에도 이제 이야기했잖아요. 그 BOD 관련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했었고, 실제적으로 생화적 산소 요구량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BOD 부하가 증가하는 방향, 감소하는 방향도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제 말 그대로 BOD 관련해서 생화적 산소 요구량의 감쇄를 내가 한번 표현을 해보겠다라고 한다고 하면 공식을 그냥 내가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만들 수도. 어떻게 해요? 이런 식으로 그냥 만들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죠? 요 기호만 내가 알려주면 되는 거야. 요게 기호만.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어떤 반감기나 이런 것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시간의 지남에 따라가지고 얼마큼 변화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은 뭐예요? 이제 어떤 그 산소 감소 계수, 이제 이런 이제 산소 투입 계수, 이런 식으로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은 몰라도 본인이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관계를 좀 이해를 하고 있다면. 이제 그런 정도로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었어요. 일단은 이제 시간 상수라는 것은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번 보시고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64.2라는 값이 그래서 나오는 거구나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RTI를 낮추는 방법은 이제 열 용량이라든지 표면적을 이제 조정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이제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다. 왜요? RTI라는 것은 뭐예요? 타우 루트 U니까. 타우는 HA분의
MC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MC는 열용량이잖아. 열용량을 조절해서도 또는 여기 이제 표면적을 조절해서도 우리가 RTI 값을 조절할 수 있는 거구나라고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 스프링클러의 작동 시간 관련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요것은 좀 이따가 한번 유도하는 방법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똑같은 내용이니까 그렇고요. 디플렉터, 우리가 이제, 어떤, 이제 스프링클러의 특성을 결정짓는 요소 세 가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까, RTI, 디플렉터, 오리피스 요 세 가지를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디플렉터라는 것은 이제 디플렉터 반사판이니까 그 반사판에 이제 물이 충돌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물방울로 분쇄가 될 건데, 그때 표면적, 그 다음에 그때 물방울의 직경, 요 관계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소화 특성이 지어질 거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이야기했던 똑같은 이야기, 그죠? 물방울의 전 표면적은 물의 방사량과 그 다음에 물방울의 직경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거다. 여기서 이제 물의 방사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표준 스프링클러 헤드는 분당 80리터 나가는 거고, 라지 드롭은 160 나가는 거고, ESFR은 이제 200에서 360까지 나가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따라가지고 물방울의 전 표면적이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할 수 있는 거므로, 물방울의 직경 관련해서는 오리피스의 직경과 압력이 역할을 하는 거니까, 오리피스의 직경이나 이런 것들은 표준형이냐, 라지드롭이냐, ESFR이냐에 따라서 결정되어 있는 것이고, 압력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0.1에서 1.1메가파스칼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물방울의 직경은 우리가 저층부에서는 조금 물방울의 직경이 상당히 작아질 가능성이 높고, 고층부에서는 물방울의 직경이 좀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에 따라서 어떤 이제 소화의 특성이 바뀔 수 있겠구나라고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리피스의 직경 관련해가지고 말 그대로 Q는 K 루트 P니까 그런 정도로 이제 우리가 한번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첫 시간은 이 정도 보시고 조금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시죠.